자, 페이지 158페이지 하단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죠. 137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1.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2번에서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땅을 샀는데요. A 토지와 B 토지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B 토지까지 어떻게 해요? 싹 무효가 된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번 일부 무효 요건에서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분할 가능성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를 어떻게 해요?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 당사자 의사 해가지고 요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 A만 무효고 B는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A만 지금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뭐까지? B까지 무효인데 의사를 따져봤더니 이 사람이 요게 없고 요거만 사라 그랬더라도 이 사람이 뭐예요? 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일반만 무효고 B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근데 이 판례는 읽어볼 건데 좀 이따 읽어볼 겁니다. 이건 어떤 판례냐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판례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읽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요. 그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요 무효를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우리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유동적 무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는 했어요.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뭐죠?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일단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이 뭐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니까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도 옛날에 나왔는데 무권 대리는 무효다 그러면 X예요. 그냥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죠. 무권 대리는 유효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유효가 아니라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권 대리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죠? 유효로 바뀌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설명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허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요? 아니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매매 대금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뭘 받게 돼요?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허가가 없었으니까 뭐였다가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무권대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죠? 요걸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 다 해가지고 유동적 무효에 뭐가 나오죠? 법적 취급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내용을 볼 건데요. 공부하는 방법은 그 판례를 뺀 나머지 원칙, 나머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례는 그것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봐야 되고요. 이거를 판례를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뭐죠? 만든 다음에 판례는 뭐죠? 나중에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판례를 봐봐야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례는 안 할 겁니다. 판례는 안 할 거예요. 몇 가지만 할 겁니다. 자, 정리해 보자고요. 교재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동적 무효도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허가 등을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색은 있지만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유동적 무효도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무효라는 말은 뭐라고요? 효과가 없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라는 얘기냐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뭔가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어놓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무효는 뭐죠? 공통적인 것이고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박스가 결국 뭐죠? 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무효와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에요. 들은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뭐라고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요? 별개의 계약. 동의하시나요?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낙성 계약.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물 계약.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모르더라도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별개 계약이죠.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별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아이고 놀래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침은 참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전에 보니까 참았다가 눈 빠진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부당이득은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도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줄 필요가 없는데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줬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이유로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등기 안 해줘도 되고 매매대금 안 줘도 되거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협력해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의무가 있다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니까 일종의 뭐죠?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협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일방이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초강의 들으시면 기억나시나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하면서요. 상대방 측에서 전기세 3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전기세를 안 줘요. 그러면 달라고 맨날 지랄거릴 수는 있는 거죠. 강제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인간이 안 주는 바람에 제 돈으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30만 원을 납부했다면 그 사람에게 30만 원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3억짜리 그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요 협력 의무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도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사기다 강박이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무효면 취소 못해야죠. 왜요? 취소라는 것은 뭐예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뭐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판례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강행복귀분이다, 반사회적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섯적이죠.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예요. 따로 기억할 거.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전환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허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정 뭐가 되어버렸어요? 해제가 됐어요.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는 순간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할게요? 확정적 유효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했죠. 첫 시간에 했죠, 그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법규지만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뭐였어요? 유효했는데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이때는 뭐죠? 무효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와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았다고 무효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까지?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거죠. 따라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0페이지 올게요. 160페이지 오시면 맨 위에 뭐죠? 판례가 나옵니다. 자, 좀 길지만 다 읽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도 국택, 및 이용하는 법률적 규정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맨 위입니다. 160페이지. 아까 제가 읽어본다 그랬잖아요. 160페이지 맨 위에. 지금 제가 세 줄 읽었습니다. 세 줄. 세 번째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의 간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까지라는 무슨 말이냐면 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뭐예요? 전부란 얘기예요. 왜? 한꺼번에 거래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는 뭐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만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저를 보면 아니 책을 봐야죠. 책을 다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할 수가 있다. 건물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왜요? 다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나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건물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읽어본 거예요. 자꾸 거꾸로 이해하세요. 거꾸로. 그죠? 뭐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망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나중에 재판 끝나가지고 받고 나서 아씨 이겼단 얘기, 졌단 얘기 이거 그지같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애매하게 써요. 애매하게 쓰면은 뭐 변호사가 돈 벌 것 같다라고 느낄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마음에 들지는 않으면 얘기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없다는 거 얘기죠.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에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뭐죠? 옳을 것이라는 말은 결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고 이 이유는 뭐라고요? 일부가 무효면 뭐가요?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4.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불허가 처분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불허가 처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확정적 무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방이란 말을 썼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한쪽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어야지만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만약에 쌍방 모두가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가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까집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판례를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다 설명드린 거고 다만 판례도 이러한 내용들인데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 하겠지만 솔직히 시험 문제는 요것만으로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풀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은 16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대페이지가 나와요. 164페이지.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자 164페이지입니다. 1.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요거죠.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므로 일방이 거부하더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죠.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계로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요거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뭐죠? 전환이 됐으니까.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죠. 뭐까지 무효입니까? 건물까지 무효다.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울수록 뭐만 하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시고요. 판례를 보는 건 나중에 우리 같이 보기로 하고 지금 일단 뭐죠? 보지 마세요, 그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의 전환이 나와요. 일단 무효행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하단에 보시 요건 해가지고 1번 법률행위가 뭐죠? 무효인데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 당사자 의사 해가지고 이게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고요. 4번 단독행위의 전환도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쭉 넘어왔는데 요 무효행위 전환에 대해서 요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 전환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번 전환의 모습입니다. 이를 불요식행위의 전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무효인 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번 보시면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전환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적으면 불가능. 안 되는 게 있다.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뭔 개소리냐? 그죠? 뭔 개소리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음은 요식행위죠. 뭐는요? 어음은. 그죠? 어음은 어음 용지에다가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어음을 A4 용지에다가 크게 어음하고 어쩌고저쩌고 적어 놓더라도 그 어음은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왜요? 형식을 못 갖췄으니까.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다.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음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지만 그 인간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다잖아요. 따라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거죠. 거꾸로는 안 돼요. 차용증이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일은 뭐예요? 있을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외적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안 되지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외니까 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 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이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헷갈려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뒷대가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뭐예요? 원칙입니다. 뭐로 바뀌는 게?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 무효행위의 전환이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뭐죠? 무효행위 전환인데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요식행위로 뒤바뀔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까지 일단 기억하시고 그냥 예외입니다. 예외. 안 되는 것들이네. 첫째, 타인의 자를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양자 입적으로서는 입양으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요,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요새 제가 가끔 저가 애가 없거든요. 입양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막 주변에서 미쳤냐고 막 말려서 못하는데 아무튼 고민 중이거든요. 아무튼 남의 애를 데려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요? 친자로 올리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무효입니다. 왜요? 친자가 아니니까. 다만 그 아이가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입양으로서는 양자로서는 뭐죠? 유효하다. 이런 얘기고 둘 다 뭐죠?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뭐가 되는 거죠? 전환되는 예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갑과 을 사이에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입양기관에 가서 A를 데려온 거죠. 그럼 보통 얘는 남의 자식이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뭐라고 올려요? 친자로 올리죠. 그죠? 근데 또 신기하게도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애가 없어서 애를 입양했는데 긁고 나서 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B, C가 태어나면 요 A는 완전히 뭐죠? 낙동강 오리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갑과 을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A, B, C 간의 재산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B, C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령 아니라는 거죠. 우령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니들 주장대로 이 사람은 뭐는 아니에요? 친자는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양자이긴 한 거다. 라는 뜻이고요.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뉴스에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 입양을 잘 안 한다. 뭐 이게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양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져요.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배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 게 자기 자식들한테 피해가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죠? 그죠? 그 아이가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입양하는 양자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으로 입양 가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가 오냐면 상속권이 없으세요. 상속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쫓겨나도 이제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뭣도 없어요? 상속권도 없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그 양부모가 그 분들의 시민권을 신청을 안 해가지고 국적도 무국적인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살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한국에 돌아와봤자 뭐죠?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태원 같은 데 가서 술집 웨이터 같은 거 하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과거 입양 갔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뭐죠? 30대 이렇게 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사회적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걔네들이 입양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그닥 순수하지는 않고요. 뭐 순수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의 출생자죠. 혼인의 출생자가 누구죠? 혼인의 출생자가? 혼인의 출생자가 누구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서자, 첩의 자식, 그죠? 이런 거죠.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부부인데 이 갑이 병이라는 세컨드를 둬가지고요. 병 사이에 A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 둘 사이 난 자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혼인의 출생자를 뭐로 입적시킨 거죠? 친자로 입적시킨 거죠. 요거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A는 결코 갑을 사이 난 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요 갑과 을이 사이 난 자식이 아니니까 을이 돌아가시더라도 을의 재산은 A로 상속이 안 돼요. 그렇지만 갑이 돌아가실 때는 갑의 재산이 A로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왜냐하면 갑이 A를 자기네 자식임을 뭐한 거예요? 인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합니까? 인지로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세컨드가 그죠? 세컨드 아들이 나와가지고 꽃미남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굴욕을 딛고 일어서서 회장님의 후계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한류 열풍 때문에 동남아 사람은 다 봅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필리핀, 말레이, 중국 이런 놈들이 한국이 축적이 허용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은 회장님이 나오는데 웬만큼 회장님은 일단 뭐가 있어요? 세컨드가 있고요. 세컨드가 있는데 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뭘 안 해? 비난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은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도 능력이 되면 와이프를 여러 명 둘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드라마 그만 좀 방영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보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뭐랄까 불편해요 제가.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 보면은 저런 걸 왜 보아야 될까 우리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인조는 위험합니다.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고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말은 유언장의 내용을 비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드라마 보면은 회장님이 유언장 작성해가지고 김 변호사한테 맡겨두죠. 그죠? 김 변호사는 그 유언장 내용을 뭐예요? 비밀로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도 불러놓고 읽어드리잖아요. 자,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읽어보니까 뭐 재산 중에 50억을 개똥에게 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증인이 개똥이라면 이 유언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만약에 그 회장님이 자필로 손으로 썼다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무효를 하더라도 뭐로서는 유효할 수 있는 거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필로 쓰면 뭐가 없어요?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요. 그러면 요 6가지는 다 뭐예요? 요식행위죠. 그래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에, 그죠?
근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내요. 왜냐면 우리는 친족상속법이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6가지 모두가 다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죠. 친족상속법 얘기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첫째, 가족법상 행위, 친족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긍정하고 있다. 이걸 인출해내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6가지가 다 뭐라고요? 가족법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두 번째,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해서 두 가지를 먼저 핵심을 끌어내면 됩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전에 했던 건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에 대표예제가 나오죠. 대표예제 풀러볼게요. 대표예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가 생길 여자가 아니겠죠. 그죠? 여자가 없다가 아니라 여지가 없다. 그죠? 맞는 질문입니다. 일부러 웃으시라고 제가 오타를 넣었습니다. 농담입니다. 2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언.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라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4번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5번 판례는 입양,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에 대해서도 가족법상 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고요. 물론 이것도 우리 공연유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에서 1번 민법 규정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추인의 요건에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무효행위 추인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교재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불가능한 경우,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뭐로 말하는 거죠?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한다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능한데 뭐가 되냐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말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많지 않습니다. 첫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 무능력입니다. 요 세 가지만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소급하지 않고 다만 당사자는 특이하고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요거죠, 요거. 그죠? 왜 그러냐면 의사 무능력은 자꾸 요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불가능한 경우로.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뭐죠? 가능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완전 필름도 끊어지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미친놈이 제 아파트를 어젯밤에 팔았어요. 술 처먹고 제 아파트를 뭐 했어요? 팔았습니다. 그러면 의사 무능력죄 법률행위니까 뭐예요?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미친놈이 술 처먹으면 뒤져야 돼 그러면서 한번 봤더니 아이고 훌륭해. 술 처먹어가지고 막 지랄거려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유리하게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죄 법률행위는 추인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경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처음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 입장에서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1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그 판례들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나중에 볼 겁니다. 그죠? 16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와요. 169페이지 대표예제입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추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구별하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죠. 니은번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더더구나 뭐죠? 소급해서 뭐죠? 유효가 되는 경우고. 디귿번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개똥이 죽이면 1억 주겠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뭐죠? 반사회적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까? 디귿번도 추인할 수 없죠. 리을번 통정 허위 표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 되니까 답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추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기억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의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